예, 안녕하세요. 예, 어, 이제 노무사 마무리 특강인데요. 좀 그 노트, 요약 노트라고 하는 게 좀 양이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원래 좀 정리를 해서 좀 더 축약을 할까 했는데 지금 40문제로 올해부터 늘어나기 때문에 어디서 출제될지 기존에 있는 것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득불 좀 양이 좀 많은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요한 부분에서 좀 많은 설명을 하고요. 좀 간단한 거는 좀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회에 걸쳐서 하는데 참고로 이제 그 좀 뭐 무서운 얘기를 좀 하자면 이 그 사실 이 민법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미터가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인데 간평이 민법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12,000명인가요? 노무사 1차 시험이 이제 지원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보험법하고 그나마 이제 민법이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부득불 양이 조금 많다라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중요 부분 나올 만한 것 부분에서 또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체크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민법, 민총을 먼저 보시면 법원입니다. 민법 제1조입니다.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이 이제 여기서 의미가 이제 굉장히 시험에 이제 사실은 앞에 그 법원하고 시내측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한 건데 여기 법률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법률에서 이제 명령 규칙까지 포함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중요한 거는 이거 민사에 관한 것이에요. 민사에 관한 거. 요 단어가 나오면은 대법원 규칙이라든가 그런 그 명령이나 규칙의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된다. 일조의 법원입니다. 근데 밑에 이제 조그맣게도 그 다른 표시로 되는 게 이제 뭐냐면은 185조에서 물권법입니다. 이거는 물권법인데 거기에서도 법률 또는 관습법에는 새로운 물권을 갖다가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법률에서는 명령 규칙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 비교해서 좀 나오는데 우리는 아마 이걸로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민사에 관한 거. 그래서 명령 규칙이 포함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와 있는 그 국제조약이 있습니다. 원래는 국제조약이 헌법에서는 법률과 동일한 그 동급이거든요. 그런데 순위가 똑같은데 여기 이제 우리 판례가 이제 간평에서 한번 나왔는데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국제조약이. 근데 이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고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판례, 그러니까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명령, 규칙, 법률 그 다음에 관습법 조리가 되는 건데 판례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성을 부정을 하고 있는데 상급심 재판에는 기속이 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거기에서 판례의 법원성 부정한다. 라고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이 나옵니다. 이 관습법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반복된 관행,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 그리고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요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좀 여기에서 좀 많이 나오죠. 전체 법질서에 관련돼서 좀 많이 나오니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판례 보면은 종중 사건이 있습니다. 이 종중에서 이제 여성이 종중원이 이제 안 됐었는데 이 판례로 인해서 종원이 이제 여성이 되면서 성년자는 전부 종원이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시험에 이제 미성년자 나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안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관습하고 구별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관습은 106조에서 이제 단순한 관행, 법적 확신, 결여.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건이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단순한 관행이라든지 법적 확신이 없다든지 그럴 때 하는 건데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요 관습법 같은 경우는 법칙으로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데 요 사실인 관습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 해석에만 적용된다는 그 영역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좀 빠지고 있는데 관습법은 법률이 없으면이라고 일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적 여루적 성격, 즉 법률보다 뒤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거 이제 명인방법이라든가 관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명기직권, 명예신탁, 동상양도담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예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습법이 부정되는 이 판례가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물권법적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각종 시험에서 그와 상관없이 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의 관습법상 물권 이런 것은 관습법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 물권에서 소유권을 갖다가 증명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뭐 이런 거 할 때는 부동산은 등기, 그다음에 동산 인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를 갖다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권 변동이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관습법상 물권을 갖다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원청권, 사도통행권, 공원 이용권 이런 거 한 번씩 다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거니까요. 인정된 거하고 부정된 거하고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넘기셔서 이제 그 법률상의 권리 의무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형성권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내용 작용에 관한 분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고요. 항변권 같은 경우는 우리는 동시행 항변권이 나오죠. 연기적 항변권. 그거는 뒤에서 우리가 채권 강론 파트에서 한번 다시 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보증인의 최후검증 항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형성권이 좀 중요한 건데, 형성권은 권리자 일방적 의사 표시로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권리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 표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해지 조건 같은 거는 좀 있거든요. 중도금을 갖다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는 해지하겠다라는 것은 가능한데, 그거는 뒤에 우리가 채권 강론 파트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권리자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해지, 매매의 일방해약 완결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거, 채권자 취소권, 이혼, 그 다음 친생부인권.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게 3번이 좀 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용어 자체가 뒤에 청구권이라고 붙어 있지만 이건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 청구권, 지료 증가,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런 거 갖다가 지금 형성권으로 보고 있다는. 그래서 구별하는 게 가끔씩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한번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신의칙입니다. 신의칙 같은 경우에는 신의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이제 모순행위하고 그 다음에 실효의 근지, 사정변경 원칙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신의칙 보시면은 모든 법률 관계를 갖다 규정, 가인 규정이요 보충성의 성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 관습법 직권 조사 사항이라는 거 하나 빠졌습니다. 그거 하나 좀 체크 좀 해주시죠. 그 다음에 보호 의무가 나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의 보호 의무. 이거는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환기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하다 불꽃이 튀겨가지고 이제 근로자들이 죽은 것 같다 얘기하는 거고, 돌아가신 경우 얘기하는 거고요. 숙박업자의 투숙객 보호 의무.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숙박 같은 게 일시 사용으로 임대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텔에서 자고 있는데 불 나가지고 돌아가신 사건인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논점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우리 뒤에서 채권 총론 파트에서 한번 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병원 기중품 보관 의무 이런 보호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하고 공동매집 사건이 있는데 모델하우스 예쁘게 지어놓고 봤더니 그 아파트를 갖다 계약했더니 가보니까 뒷산이 공동묘지고 이제 쓰레기인 경우죠. 그때는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의칙의 한계인데요. 이건 이제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위반돼서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법령의 한자가 가인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 거, 이거는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의칙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위법 취지가 몰각된다라고 그러죠. 투자 수입 보장 약정과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건,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의칙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갑이라는 회사가 이제 투자 회사가 우리라는 이제 고객한테 이제 그 투자 수익을 갖다가 보장을 한 거죠. 이 말은 이게 이제 그 펀드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투자 수익 보장을 했는데 이거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이거는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걸 만약에 인정을 해줘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행행위에서는 투자를 갖다가 수익을 갖다가 보장을 하고, 뒤에서는 보장을 갖다가 못 하겠다라고 하는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걸 그러니까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 취지가 그 강행법규에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의 무효라는 그 입법 취지가 몰각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건인데 요거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민법 제5조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미성년자 그 보호 규정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건은 뒤에서 또 한 번 더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자 부동산을 갖다가 채무자에게 명의신탁으로 하도록 한 다음에 강제 집행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자고 있는데 병이라는 제3자가 있어요. 여기 당신이 A라는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을에게 채권을 갖다 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제3자한테 뭐라 하면 여기에다 부동산을 갖다가 명의신탁을 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이 사람이 신탁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수탁자가 되는 건데 대외적으로는 여기 있는 수탁자가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옮겨놓다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강제집행이 들어가 버린 거죠. 왜?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해축 위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사정변경의 원칙이 나옵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나오는데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 주관적 개인적 사정은 안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거의 주관적으로 인정되는 건 거의 없어요. 객관적으로만 인정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를 안 올린다고 했다가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차임증액이 청구가 가능하다. 근데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게 3번입니다. 여기에서 회사 이사가 채무액과 변직의 특정, 거기에다 특정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정이 된 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사가 등기이사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떤 채무를 지게 되면 보증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월급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사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회사에서 무슨 사정병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냐? 특정이 돼 있다는 거죠. 채무액하고 변직액.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사직을 갖다 그만뒀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정변경에 해당되지가 않고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퇴사 같은 경우 사정변경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연대보증 같은 경우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이거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실 때 특정 딱 찾아봐야 돼요. 더 보신다면은 채무액과 변직의 특정.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에 변경돼 가지고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손해 발생한 거 이러한 경우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순행위 금지 원칙입니다. 이거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선행행위와 후행행위하고 일치하지 않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판례가 요 3개가 나오는데 아마 2번이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거는 대리권하고도 이제 중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번에다가 좀 별표를 쳐주시고요. 1번 같은 경우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권리 주장 않기로 확인서 작성해주고 그 후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거. 그러니까 입찰을 왔다가 해가지고 경매로 낙찰 받으려고 한 사람이 현장을 가요. 임장을 간다고 그러죠. 거기 가서 임차인이 있는 거 없는가를 보는데 나 임차인 아니에요 했다가 나중에 경매가 실행되니까 나 임차인이에요 주장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보셔야 됩니다. 대리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와 무권 대리임으로 무효임을 주장해서 등기 말소 청구한 사례. 요거는 중요한 거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 대리입니다. 이제 본인이 되겠죠. 사실은 이제 아들인데 여기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요 부동산을 갖다가 권한 없이 이걸 갖다가 매매를 했어요. 또 좀 더 사례 가면 여기 이제 정으로 또 넘어가긴 해요. 전득자가 한 명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만 자릅시다. 그래서 매매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넘겼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망을 한 거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가 돼요?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무권 대리인이 여기 원래 이제 이 대리권 같은 경우는 추인권이 이제 있거든요. 본인에게. 뒤에서 배우겠지만 추인권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상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추인 거절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상속이 돼가지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선행행위는 자기가 매매를 했죠. 근데 후행행위는 이거 갖다가 부정을 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또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여기 있는 병이라는 사람은 요 상대방은 135조에 의해서 요 무권 대리인이 요 부동산을 갖다가 안 넘겨주면 뭐 할 수 있느냐? 이행 청구
하고 손배라고 할 수 있어요. 요 135조에서 선택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이제 좀 그런 거는 있죠. 요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면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요 무권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건, 요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해당된다. 좀 더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130조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무권자는 어찌됐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위반해서 시효 주장하는 것 신의성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시효라는 것은 그 20년간 자주 평온 공연하게 딱 점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채권이 발생을 해요. 그 물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다 얘기해요. 근데 나 자기가 앞에서는 어떠한 권리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내 거 시효로 취득했네 하면서 했는데 선행의 허용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 3번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해서 강행복귀 위반해서 이거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건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있고 우리라는 미성년자가 있고 병이라는 상대방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화장품 회사라고 화장품 파는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해서 한 60만 원에서 3개월 이렇게 할부를 그었는데 나중에 여기 있는 미성년자한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걸 취소권을 갖다가 행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해버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이제 모순행위로 주장하는 죠. 아니 샀다가 나중에 딱 바꾸는 경우 어디 있냐 라면은 일종의 모순행위가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은 민법 5조가 가행 규정인데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취지가 몰각이 돼버려요. 그 규정이 있으나마나 조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판례예요. 여기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판례 법원에서 참 현명한 판단을 해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용돈 있죠. 용돈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미성년자가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어가지고 3개월에 20만 원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용돈으로 처분해가지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대방이 소송을 해서 이긴 거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신의 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판례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임금 해고 관련돼서 우리가 노무사 시험에서는 금기법 관련해서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잘 나옵니다. 실효의 원칙, 장기간 불행사, 신뢰,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하면 안 되겠죠. 실효의 법률이 적용되는 거. 1년 4개월 전에 해제권 발생을 했는데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상대방이 이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매매대금도 거의 다 지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제권 신측상 허용이 안 되고 이제 2번, 3번은 이제 조금 다른 판례보다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징계 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경과한 후에 이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해서 신의측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해고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죠. 뭐 보면은 보통 이제 행정심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진호위, 그 다음에 중노위,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2년 10개월이 지났어요. 이때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신의측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퇴직금과 해고 수당을 갖다가 이유 없이 수령을 했어요. 그럼 끝나야죠. 근데 장기간 경과 후에 피용자가 다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는 거 이거 역시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실효의 법리 적용되지 않는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우리가 뒤에서 이제 또 한 번 더 배우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갖다가 이 갑은 이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뭐를 하냐면 물론 철거 청구도 할 수도 있겠지만 철거 앤드 그 다음에 토지를 갖다가 반환할 수도 있겠지만 이 토지를 갖다가 사용한 대가에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실효 법리가 적용되지가 않는 거고요. 인지청구권은 이제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천륜을 갖다 이거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없애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남용을 보시면은 요건은 이제 보시고요. 상계권 행사 제한이 있습니다. 요게 판례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왜냐면은
권리남용의 요구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게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좀 있어요. 다만 가해 의사의 주관적 의사는 객관적 사정에 추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채권자고 여기는 채무자예요. 회사가 어려워갖고 어음을 갖다가 이제 발행을 했어요. 어음을 발행했는데 어음은 좀 엄깡하잖아요. 계속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40%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 요 40% 어음을 갖다가 가지고 왔으면은 4천만 원을 이거 갖다 상계 처리해버린 거죠. 진짜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상계권 남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면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권리 자체가 박탈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 땅이 있으면 경기도 어떤 모 지역에 있는 그 학교인데 이거를 이렇게 학교가 여기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갖다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땅을 내놔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잘라야 되겠죠, 학교를.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권리 남용으로 봤죠. 근데 대신에 뭐 했어? 이 토지를 갖다가 너희들이 사든지 아니면 이 사용한 대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든지. 그래서 권리 자체가 권리 남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는 있어요. 이제 아이를 갖다 아동 학대하면 친권 상실시켜 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박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친권이란 권리가 있지만. 그 다음에 판례 지금 1번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대가는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1번이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자기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시행방법에서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거고, 송정서는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 문구가 참 그대로 한번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요.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체가 신의 측에 반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다만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권리남용이 인정된다라는데, 이거는 그 국가유공자라기보다 그 학도의용군이라 해서 6.25 때 이제 학생들이 전쟁에 참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군대를 갔다 또 가라 간 거예요. 또 갔죠. 나 이게 입증을 해서 나중에 해서 군대 2번 갔다 왔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국가가 나 몰라 하다가 나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럼 국가가 나쁜 짓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소멸시효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권리 남용을 한 거다라고 하는 그 판례예요. 근데 여기 있는 문구가 그대로 한번 시험 출제된 게 있으니까 타시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태아의 권리 능력이 나왔는데요. 태아의 권리 능력에서는 딱 2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불상유인 여호가 하나 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 유증 인지. 요 상속에는 대습상속하고 유류분이 포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 우리는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4가지, 물론 여기에 이제 사인징해가 있는데 그거는 빼버리세요. 여기 학설 대립만 있는 게 우리 시험에서 이것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지청구권, 세무사 시험에서 자식이 인지청구권이라 해갖고 틀린 질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인지청구권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아빠가 인지를 해야지 애가 인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시험에서 이제 나옵니다. 태아에서 인정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리능력 득실 앞에 나와 있는데 출생신고, 사망신고 여부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바로 이제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 이제 숨이 멎으면 그때는 권리능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출생신고, 사망신고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보고적 신고예요. 보고적 신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증여가 제일 잘 나옵니다. 증여 같은 경우 태아의 권리 능력이 부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 후에 태아가 출생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손해배상을 갖다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아의 권리 능력에서 요게 좀 시험에 좀 나오면은 조금 어렵게 나오죠. 정지조건설과 해지조건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사건이 있고 호텔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다가 출생을 하게 되면 그때 여기서 소급을 하는 거죠. 이게 정지조건설이에요. 인격 소급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태아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해제조건설 같은 경우는 호텔을 한과 동시에 사건 당일부터 이때를 쭉 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산을 하면은 그것도 더 빼게 해서 이제 없어지는 건데, 출생을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때 권리 능력이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제 조건설에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법정 대리인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증액 계약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은 안 돼요. 그래서 정지 조건설하고 해제 조건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 사망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대습 상속이거든요. 저기 혹시 대습 상속이 뭔지는 아세요? 네. 아세요? 대습 상속. 네. 네. 자,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게 용어 자체가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상속 결격 또는 이게 사망. 원래 상속은 이제 직기 비속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쭉쭉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상속 결격자예요. 그러니까 직기 존속에 대해서 뭐 어떤 살인 내지는 뭐 상해 뭐 이렇게 고의로 했다 하면은 상속 결격사유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상속은 못 받아요. 그러면 여기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요를 빼고 이렇게 대신해서 상속한다는 게 대입상속.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그 판례가 광칼기 추락 사건인데 좀 재밌는 판례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상 그냥 보시면 대수상속도 이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망과 추정되는 경우 포함되는 것을 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동시사망 추정을 합니다. 추정하 이제 간주하고 우리가 실종선고 배우면 간주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좀 헷갈려요. 근데 간주는 추정은 내가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그 정거리 법칙 갖고 김병만 씨가 이제 죄송하지만 실종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러면 짠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 번복이 돼요. 근데 만약 실종 선고를 선고했다라고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돼요. 간주는 그만큼 세요. 간주는. 그래서 간주는 갖다가 그래서 뭐예요? 실종 선고 취소를 해가지고 이제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간평에서 한번 그 사례 문제로 한번 나왔어요. 의사 무능력자에 관련된 거. 의사 무능력의 유무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 이제 행위 능력을 갖다 얘기하거든요. 그건 객관적 행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 뭐뭐 있어요? 미성년자, 그다음 비성년, 피한정, 피특정 후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법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의 권은 절대적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무효 주장하더라도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4번이 나오는데 의사무능력자 무효 주장 시 부당이득 반환 범위 여기 이제 141조 당서 제한능력자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 반환 규정을 유추정한다. 요게 이제 판례가 이제 사례로 나왔어요. 이제 제가 왜 간평 얘기를 하냐면은 민총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 풀에서 만들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직전 시험을 좀 보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의사무능력자예요. 죄송하지만 완전히 막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을이라는 사람이 은행이에요. 그런데 은행은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의사무 능력자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다 근저당을 갖다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뭘 해서 돈을 받았겠죠. 이걸 갖다가 병이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한 거예요. 채권.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금전을 갖다가 양도를 한 거죠. 제3자한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의사무 능력자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여기 있는 거는 원래 처음에 있던 것처럼 다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은행이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 얘는 지금 돈을 갖다가 누구한테 줘버렸어요. 얘한테 줘버렸잖아요. 갖은 게 없어요. 짠하죠. 근데 우리가 판례가 딱 볼 때 여기에다가 금전 채권이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의사 무능력자가 이 사람이 채권자고 여기 있는 사람이 채무자니까 너 갖고 간 돈 내놔. 요 금전 채권을 갖다가 현존 이익으로 갖다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141조에서 제한능력자에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범위 내에서는 그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걸 갖다가 요거 갖다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현존 이익을 갖다가 가져가는 채권. 금전 채권. 이제 뒤에 가서 140조 보면은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은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악의자는 전부 반환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이익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해서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진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을 때 의사능력이 인정이 된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입증책임 한번 읽어보시고요. 미성년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제5조에서 법정들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얻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가행 규정이고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건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용구매계약 취소하는 거 신의 측에 반하지 않고 나와 있는 거 신의 측에 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용돈 처분 허락한 재산으로 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 여기 이제 시험이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거 부담 없는 증여입니다. 증여에는 두 가지가 있죠. 부담 있는 증여도 있습니다. 이거는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때 담보 책임도 좀 나오기도 하는데 제일 이제 잘 나오는 게 그 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체가 여기 헷갈리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매매 계약은 뭐예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를 면해야 되는 건데 의무를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처분이 허락된 재산, 그 다음에 허락된 영업행위. 그래서 법정들의 동의권이라든가 대리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락된 영업행위 같은 거 영업에 대해 성년자 동일한 행위 능력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요새 이제 젊은 그 고등학생들도 창업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허락된 영업을 갖다가 할 때 성년자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 좀 잘 나오는 게 이제 그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하는 거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가 되고 잘 나오죠. 근데 제일 여기 미성년자 좀 잘 나온 게 대리행위예요. 여기서 이제 행위 능력 제한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한테는 그 대리행위를 미성년자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한 능력자 다 가능해요. 행위 능력 제한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 피한정 후견도 가능합니다. 유언 보시고 그 다음에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가 나옵니다. 이제 법인에 가면은 이제 이해상반행위 나오면은데 그때는 항상 특별 대리인이라는 거 좀 기억을 먼저 해주시고 보시면은 미성년자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뭐 A 은행하고 이제 B가 이제 우리의 오빠이죠. 은행에서 여기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으면 그냥 해줘요. 담보 설정 해줘야 돈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냐? 자기 자식이 있는 부동산에다 담보 설정을 해준 거예요. 좀 짠하죠. 그랬을 때 여기다 이제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해놨는데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게 이해상반 행위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이익 본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가 이익 봤어요? 엄마가 이익 안 봤어요. 오빠가 이익 봤죠. 엄마는 뭐 칭찬만 받을 수 있을 뿐이죠, 오빠한테. 여기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에서 이해상반행위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오빠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건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헷갈리게 좀 잘 나오죠. 그래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는 불이익만 주는 것이 하더라도 그때 법정되는 친권자 그 자산의 이해상반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오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좀 중요하니까 좀 보세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법 조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고요.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 그냥 사무처리 능력의 결여 이렇게 됩니다. 지속적이 있느냐 없느냐 달라져요. 그다음에 청구권자는 누구냐? 본배 사후금 지장 두 문자 땄습니다.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법원이 직권을 못합니다. 지나가다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보고 피성년 후견이 바로 법원이 할 수 없어요. 청구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직권을 못한다. 그 다음에 본인의 의사 고려 요거 좀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래서 VS 해놔가지고 피특정 후견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나오고 피한정 후견이 나오고 피특정 후견이 나오는데 피특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능력자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한 그 사무하고 그다음에 시기, 일정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 피성년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놔버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중증 치매환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놔요. 대신에 예외적으로 조금 허용을 해주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그 법정 대리인이 자기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안 돼요. 이 사람 완전히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침해하지만은 경증 환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하는 걸 갖다가 따로 정해놔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를 한다든지 뭐 물건을 구매 못하게 해서 동의를 갖다가 받게끔 해놔요. 그래서 동의 유보인 이 영역을 갖다가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경우에는 이때는 취소권을 갖다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 헷갈려요. 일단은 피성력에 아무것도 못해요. 법정 대리인이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못해요. 근데 여기 피한정 후견은 조금 능력이 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행위 능력을 보시면은 피성령 후견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취소가 가능하고요. 성년 후견 동의가 있더라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동의권 없어요. 예외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법원에서 이제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걸 정해 놓는 거고 일용품 구입 같은 경우는 하겠죠. 나머지는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이 여러 명 될 수 있고 법인도 성년 후견 될 수 있고. 근데 종료 보시면은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했다. 그러니까 성년 후견 개시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거 했다가 좀 경과가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것만 하고 이건 종료를 시켜야 돼요. 또 반대로 피한정 후견이 됐다가 피성년 후견으로 갔다는 이 피한정 후견을 종료를 시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그래서 해당되는 거 종료 심판을 해야 된다. 그다음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 이제 똑같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그 본인의 의사 고려 요거하고 비특정 후견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좀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의 유보가 이제 나옵니다. 그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동의 유보를 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한정 후견이 단독을 한 경우 이때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외 종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한정 후견인이 이제 종료가 된 그 여기 피성년 후견으로 간다고 하면은 여기를 종료를 해야 된다고 하나만 된다는 거. 피특정 후견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특정 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갖다가 정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행위 능력 제한 없습니다. 거의 능력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하고 무권 대리인인데 그 철회 최고 뭐 이거하고 좀 비교도 좀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그 이제 미성년자가 있고 법정 대리인 있고 여기 있는 미성년자가 있고 여기 있는 상대방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기본적으로 저기 그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를 좀 보호하는 규정이었는데 여기 있는 병 상대방은 불안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서 최고를 하는 거예요. 확답 촉구권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확답 촉구권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여기서 추인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의 여부를 해서 확답을 갖다가 바라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추인한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무권 대리인에서 상대방이 할 때는 그때는 추인을 거절한 걸로 봅니다. 뒤에서 한번 할게요. 그래서 확답을 갖다 초구권 행사를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상대방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정 대리인한테 할 수도 있고 이제 미성년자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능력자가 된 후에만 합니다. 능력자가 된 후에만.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만. 그래서 요 최고권, 확답 최고권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능력자한테 하고 법정 대리인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근데 이제 이게 15조 1항과 2항인데 사망이 이제 좀 가끔씩 나옵니다. 여기 사망을 보시면은 특별한 절차 행위를 요구한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소송을 한다든지 물건을 갖다가 뭐 부동산을 매매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확답을 갖다가 바라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취소한 것을. 여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 그래서 1항하고 2항 보시면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는 확답 촉구권은 누구한테 보내야 되냐? 능력자한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진짜 어렵게 내면요, 요 미성년자가 이제 성년자로 되는 시기를 갖다 딱 날짜 해가지고 기간까지 섞어가지고 내면 이제 머리 아파져 버리죠. 근데 설마 우리 그런 시기까지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15조 1항하고 2항, 그 다음에 특별한 절차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확답을 받아들이면 추인한다, 본다라는 거예요. 간주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거, 그래서 영업, 금전 차용 이런 거, 중요한 재산의 권리 득실 인격. 그래서 확답을 발송하자면 이때는 뭐다? 취소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상대방은 선악 불무입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무지하게 헷갈려요. 여기 이제 그 철회하고 거절권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좀 헷갈려요.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15조 1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철회권과 거절권. 그래서 계약,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때는 상대방에서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철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상대방이 이제 철회권이 있고 그 다음에 거절권이 있죠. 철회권 같은 경우는 계약이고 이거는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철회권하고 거절권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상대방이 아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기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만 저기 확답 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상대방이 여기 있는 철회권과 거절은 능력자 상관없어요. 제한 능력자에도 가능해요. 여기 이제 키포인트죠.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그 2번에 3항을 세 번째로 보시면 철회나 거절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요 철회권을 행사를 할 때 철회는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선의자 그러니까 악인 경우에도 행사를 하는 건 좀 부당한 게 뭐냐면 얘가 알면서도 계약을 맺은 건 얘 잘못이잖아요. 그 사람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는 안 되겠죠. 단독행위는 선이나 악이 다 됩니다. 또 선악불고. 그래서 요거 이제 섞여가지고 헷갈리게 해서 나와요. 죄송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저기 무권대리인 나오면 이거 더 헷갈려요. 이제. 근데 무권대리는 여기에 이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권대리는 그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키포인트 잡아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짜증나게 나오는 게 요 17조예요. 1항을 보시면 이제 속임수거든요. 기망행위를 한 건데 제한 능력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피성년 후견이 들어갑니다. 자기를 능력자라고 칭한 거예요. 그때는 행위를 갖다가 취소할 수 없다. 근데 여기에서 기망행위는 적극적인 기망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증을 갖다가 위조해 갖고 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취소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없게끔 해놓은 거죠. 근데 두 번째 2항을 잘 보셔야 돼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 피성년 후견이 빠져 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 취소가 가능하게 돼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섞어갖고 잘 내요. 그래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을 갖다가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거라면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거 좀 조심하세요. 그거. 속임수 의미 그거 다 보시고 주소. 우리는 이제 주소는 잘 안 나오긴 한데 그래서 한번 보시면 복실객 그래서 두 문자 따오면 복수주의, 실질주의, 객관주의를 얘기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주민등록지가 주소는 아니에요. 주소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이 좀 그 조문인데 이게 좀 잘 나오더라고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데 대해서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보시면 됩니다. 주소는 우리가 노무사에서는 시험이 잘 안 나오는 영역인데 그래도 혹시나도 몰라서. 자, 부재자 재산 관리하고 이제 실종 선고가 나옵니다. 이제 돌아가시는 걸로 이제 가는 거죠. 살았으니까 이제 태어난 것부터 이제 돌아가시는 걸로 나오는데 부재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생사 불명이나 행방 불명이 필요가 없고요.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재자 재산 관리는 법정 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임에 관한 것도 좀 배우는데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임 또는 개임이 가능하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재산 목록 작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임한 재산 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한 담보 제공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좀 나쁘게 말하면 삥땅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담보를 갖다가 잡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은 일했으니까 뭐에 대해서 보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수 지급 갖다가 가능하다. 권한 그래서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 118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리행위에서 보존, 이용, 개량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분행위는 안 돼.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재산의 매각에 대해 담보 제공하는 데는 그때는 법원의 허가를 갖다가 받아야만 됩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은 재산 매각에서 허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담보 제공할 때 다시 그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범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범위라고 한다면은 담보 제공한다는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범위가 더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담보 제공까지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나 인도 청구는 보존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원의 허가가 가능하다. 요거는 좀 개념만 좀 보시면 되는데 일종의 보존 행위에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하는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부재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재산관리인이에요. 그 다음에 병이라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부재자에 있는 재산을 갖다가 여기 자기 명의로 등기했죠. 원인무효의 등기가 결정되는 거죠.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면 이거 무효거든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 등기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재산관리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거죠. 너 여기 있는 등기 말소해서 이쪽으로 넘겨줘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이거 부재자의 재산을 갖다가 보존하는 행위거든요. 보존하는 행위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거기 기왕의 그 과거에 행했던 거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유효하다. 그거 좀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뭐냐면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엄마가 그 부재자의 재산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걸 갖다가 이제 추인을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처분행위를 한 후에 그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다. 그러니까 그 재산관리인이 이제 나중에 취소됐다 하더라도 소급표는 없습니다. 일단은 한 행위는 유효해요. 처분행위 유효. 그 다음에 권한 초과행위를 허가를 받고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 그 권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같은 경우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이게 정말 헷갈리게 잘 나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선임 결정이 선임됐던 게 취소되지 않는 한 전부 다 유효한 걸로 보시고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법원이 선임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부재자가 처분 행위를 했어요. 처분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실종 선고를 갖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종 선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최후 소식시로부터 뭐 1년, 5년, 보통은 5년, 특별히 1년 그러잖아요. 근데 왜 처분행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선임행위가 취소가 된 거죠.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물건 팔아버린 결과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근데 이 처분행위 할 때는 뭐예요? 선임 결정, 부재자 재산관에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재자에 대한 실종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사망한 자의 재산을 갖다가 얘가 지 맘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이미 이 사람은 이거는 실종 선고가 나중에 이루어지고 실종 기간이 만료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그 재산관리인의 선임 결정이 있었던 이상 그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이 결정 후에 확실했다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서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래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원의 처분 허가 등 모든 절차로서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거 딱 정리를 해버리세요. 그게 더 편해요. 근데 7번째 같은 경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재자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담보 설정해줘. 그러면 안 되죠. 인정하면 안 되겠죠. 일종의 무권 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재자가 스스로 이제 유임한 재산 관리에 있는 경우는 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종 선고가 나옵니다. 실종 선고. 그 문제가 실종 선고에서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부재자도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요 섞어갖고 나오는 경우도 좀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최후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실종 기간 완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종 선고 그러면은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은 최후 소식지로부터 이 기간 동안 그래서 1년
보통 그다음에 1년은 특별 실종, 5년 이제 보통 실종 얘기하죠. 1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 추락이라든가 배가 침몰하는 것, 전쟁 이런 걸 얘기하고 일반 실종은 보통 실종은 5년 이렇게 되게 됩니다. 실종 기간이 만료하면 이거는 뭐예요? 사망으로 간주하죠. 그러면 여기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 법률상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후순위 상속이 인정 안 돼요. 후순위 상속이. 그러니까 1순위 상속이 있는 경우 4순위라는 2순위 상속인이 하면 안 되죠. 상속순위 저기 순위는 직계 비속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 2번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똑같습니다. 1번, 2번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종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제 정거래 법칙에서 이제 김병만 씨가 갑자기 살아 돌아온 거죠. 그러면 실종 선고를 갖다가 간주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실종 선고를 갖다가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기간 동안에 여기 있는 선의한 사람은 법률관계를 했던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관계에 있다가 모르고 이러한 그 부동산 매매라든가 할 경우에 실종 선고 이제 내려지게 되면은 내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이제 재산 같은 경우 상속 받아가지고 처분하려고 하는 거죠. 남편 명의로 돼 있을 경우에 재산 같은 경우. 그때 이제 여기에서 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선의이면은 그 다음에 현존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악의인 경우에는 그때는 이익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 이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보시면 실종 선고의 요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 그래서 직접적 권리를 취득한 의무를 면하게 되면서 그래서 배우자, 1순위 법정 상속이 그래서 간접적 사실, 단순한 사실상 이해관계가 인정 안 됩니다. 실종 선고의 효과 이제 보시면은 5년 1년 사망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실종 선고 효과에 있어서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법적 법률관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서 사법적 법률관계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간주됐다고 하더라도 예상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거나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에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자 이때는 그 추정력을 갖다가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는 한 실종 선고 안 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을 해놨거든요. 호적은 아시죠? 지금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긴 했지만 그 다음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냐 반정을 들어서 실종 선고 효과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절차를 갖다가 거쳐야 됩니다. 그게 실종 선고 취소예요. 그 다음에 실종 선고 취소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개시된 재산 상속을 부정하고 다른 상속관계 인정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 소급해서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예배가 나와 있는데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여기에는 선의자 보호한다는 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선의는 현존이 그 다음에 악의 이익 이자 손해배상. 판례를 보시면 갑이 이제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했어. 그때 떠오르지 않았고 돌아가신 거죠. 이때는 뭐 우리가 특별시정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5년 적용한다. 이걸로 해갖고 사례도 문제 나온 것도 있어요. 다른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으나 피상속인 이전에 실종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종 선고자는 그 재산 상속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종 기간이 만료한 시점이 1950년 8월 1일이고 여기서 이제 피상속인은 이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이라요. 이분이 1950 몇 년이더라? 1년 7월 2일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먼저 돌아가신 건 상속을 못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상속인이고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이고 이 사람이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인데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상속인 사망이면 상속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날짜 있는 거 비교하시면 되고요. 요 3번이 좀 재밌습니다. 요 3번이 실종자로 갖다가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 확정되어 사망 간주 시점이 소제기 전후 소급하는 경우 나와 있죠. 이 판결 자체가 소급해서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 사망자를 상대로 해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요. 먼저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소송을 갖다가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소를 갖다가 제기를 해요.
근데 갑이 여기에서 사망을 했어요. 실종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그죠? 여기 사람이 이제 실종 선고를 내리고. 근데 일단 여기서 이건 나중에 보시고요. 소재기한 시점 있죠. 그 다음에 실종 선고가 내려졌죠. 요 순서대로 보면은. 그래서 실종 선고가 내려져서 여기에서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망한 거잖아요. 근데 소재기할 때는 뭐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는 거죠. 그냥 죽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소재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소를 제기로 한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한 자를 갖다가 소를 제기하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당사자 표시정정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당사자 표시정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소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소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런데 소 제기할 당시에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 자체가 소급해서 당사자적 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서 이거 무효가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소재기에서 이제 여기가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이때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당연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요 판례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거 좀 보셔야 돼요. 이게 그 실종 선고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판례로서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되고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법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